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어떤 병원. 우리 병원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던 병원이었습니다. 야간에 간호일을 하는 저는 같이 근무를 하는 안나와 미키 간호사와 사이가 꽤 좋았습니다. 그늘도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 직원 휴게실에 모여서 사소한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신 307호 할아버지 얘기, 얼마 전 퇴원했던 잘생긴 청년의 여자친구 유무 등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은 모두 병원 안에서 벌어졌던 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대화에 꼭 들어가게 되는 건 다름 아닌 우리 병원의 화장실 이야기였습니다. 나 오늘 또 넘어졌어. 하고 미키가 울상을 지으며 말하자 안나는 바보 네가 덜렁대니까 그런 거야. 하고 웃으며 놀렸습니다. 그러자 미키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화장실에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아니 정말 넘어진다니까. 하고 미키가 말하자 안나는 계속 놀리기만 했습니다. 주변에 넘어질 만한 뭔가가 있지 않냐고 묻는 나의 물음에 미키는 그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게 억울했던지 미키는 한 가지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각자 거둔 2만엔을 모조리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키는 어차피 돈을 가져갈 사람은 없으니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 하고는 다시 간호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안나는 침울한 얼굴로 우리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안나는 어제 그 문제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꽤 멀리 있고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화장실이라 조금 무서웠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상당히 깨끗하고 밝은 느낌에 무서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나는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 칸막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분명 어떤 것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아픔을 느끼면서도 주위를 둘러보자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며 의아한 표정으로 말하는 안나였습니다. 안나의 말을 듣고 있던 미키는 내가 뭘 했어? 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다녀온다는 말과 함께 걱정되는 간호사들의 눈을 뒤로하고 제법 빠른 속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꽤 멀리 있긴 했지만 불빛이 밝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안나의 말대로 정말 깨끗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정말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장실 중앙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가 보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유조선. 과거 나는 해운 회사에서 항해사로 일했다. 입사 직후 있었던 일이다. 내가 타던 배가 정기 점검 때문에 조선소로 보내져 평소에는 닫아두던 곳들도 전부 개방해 내부를 점검하게 되었다. 그 배는 전체 길이 300m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이었다. 원유 탱크와 이어진 파이프에 누수나 파손이 있지는 않은지 내부에서부터 정밀 점검을 하게 된 것이었다. 워낙 큰 배다 보니 갑판과 배 밑바닥 사이에는 30m가량 공간이 있었고 파이프는 배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굵기가 직경 60cm 정도인 파이프가 200m가량 늘어서 있는 것이다. 그나마 구부러진 형태가 아니라 일직선이라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파이프 안은 암흑천지다. 상사와 둘이서 점검을 위해 들어가게 되었지만 폐소공포증이 있는 내게는 도저히 참기 힘든 곳이었다. 가로로 들어선 파이프 중 딱 한 곳 세로로 서 있는 곳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 도울 방법도 없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선배가 말했다. 파이프 입구부터 시작해 밸브 사이의 좁은 틈새를 억지로 파고든다. 팔꿈치와 무릎에는 보호대를 차고 꾀중 전등을 든 채 새까만 파이프 안을 네 발로 기어간다. 단지 앞에 먼저 기어가는 선배를 필사적으로 따라갈 뿐이었고 싱가포르에 있는 조선소였기에 날씨도 지는 듯 더웠다. 일단 내부 점검 때문에 들어온 것이었지만 말단이었던 데다 공포 때문에 책임감도 전혀 없었던 내게는 주위를 점검할 여유 따윈 없었다. 단지 어떻게든 빨리 출구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내가 들어간 파이프는 직경 60cm짜리였지만 같이 들어갔던 상사는 이전에 45cm짜리 파이프에도 점검차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한다. 직경 45cm 파이프를 200m나 기어가다니 상상하는 것만으로 미칠 것 같았다. 유조선의 기름 탱크는 최소 10개 이상으로 나뉘어 실려 있다. 특별히 작은 걸 제외하면 탱크 면적 하나가 체육관급이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탱크가 있는 곳은 높이 30m의 넓은 공간이다. 출입구는 천장에 있는 직경 1m 정도의 해치를 제외하면 주변에 맨홀 몇 개뿐이다. 입구를 열고 빛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간에 어슴푸레한 빛이 머금어드는 무척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이었다. 하나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 배 밑바닥과 외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보강제 때문에 위에서 본 것과는 달리 사각이 많다. 그리고 점검이 끝난 후 위에서 대충 내려다 보기만 하고 확실하게 체크하지 않은 채 해치를 닫아버리면 안에서 점검하고 있던 사람은 그냥 갇혀버리는 것이다. 위조 탱크는 정전기 같은 작은 자극에도 인화성 물질이 반응해 대폭발할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한번 내부 점검이 끝나면 가스를 탱크 내부로 넣어 산소를 없애 폭발이 일어날 조건 자체를 없애버린다. 즉, 안에 갇힌 사람은 암흑 속에서 천천히 산소 결핍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것이다. 이전 어느 배에서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발견된 시체는 입구 부근에 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해치를 미친 듯 손톱으로 긁어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던가. 실제 탱크 안에 가스를 넣는 건 출항 이후고 그때까지 승무원 중 누가 사라졌다면 선내수색이 이루어질 테니 아마 거짓일 테지. 하지만 요새 정기점검을 도맡는 조선소는 대개 경비 절약을 위해 동남아시아 부근에서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곳에서 점검을 맡는 건 대개 일용직 노동자다. 그들 중 하나가 위조 탱크에 갇혀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그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공하고 어슴푸레한 공간에 혼자 들어가 있노라면 이런 생각마저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세 번째 이야기. 운이 좋은 건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중요한 건 고속도로에 눈을 치우지 못하여 그날 경부고속도로는 얼음판이 되어 오고 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식량과 기름을 군에서 조달하였고 그 결과 검교부 장관이 잘리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로 다음날 어두운 밤 유유히 뉴코란도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와서 문제가 되었던 것도 아는데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달렸습니다. 문제는 운전 경력 2년차이고 도로에 눈도 도로가 온 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평소처럼 달렸죠. 지금은 경부가 시속 110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속 100전이었습니다. 한참을 100으로 달렸고 가다 보니 그래도 눈길인데 속도 좀 줄이자 싶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정말 살짝. 브레이크를 잡으면 압축량을 중심축으로 잡아 뒤가 돌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 내용이라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가 아주 살짝 갸우뚱거리더군요. 이때 머리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깊이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라 하실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 2, 3초가 주옥과 같은 시간으로 흐르는데요. 브레이크를 잡은 시점 제가 있던 차선은 3차선이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는 동시에 핸들이 제 손을 떠난 것을 알고 브레이크, 악셀을 번갈아 밟는데 핸들을 이리저리 돌려도 통제가 안 되니 나도 모르게 밟고 있는 발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앞을 보니 1차선이 보이고 중앙 가드레인이 보이더군요. 이때 계기판을 보니 시속 120km. 순간 좆됐구나. 그리고 1차선에서 3차선으로 튕기고 결국에 멈췄습니다. 1차선을 박아서 그런지 몰라도 차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더군요. 3차선에서 내렸습니다. 삼각 반사판도 세워야 하니 그러다 뒤를 봅니다. 혹시나 뒤를 보면 차량 몇 대가 제 뒤에 있으면서 괜찮으세요? 하며 올 줄 알았는데 한 차량당 전조등이 2개라면 제가 본 것은 어림잡아 200이 넘더군요.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게 오는 건지 서 있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이러다 로드킬 당해도 모르겠구나 싶어 바로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고 침착하게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통화하는데 우측에서 카니발 같은 차가 도로의 정방향이 아닌 측방향으로 드리프트처럼 운전하고 있더군요. 직선도로인데 순간 안 헤쳐도 누군가 쳐봤겠구나. 그때 카니발 같은 차가 4차선 우측 철로된 레인을 정면으로 박더군요. 영화에서처럼 앞면 유리가 팡 튀면서 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레카가 오고 경찰관이 오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차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가까운 휴게소에 도착했고 카니발 같은 차의 안부를 물어보며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휴게소에서 차를 보니 왼쪽 타이어만 갈아 끼면 바로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트렁크 뒤에 매달고 다니는 타이어를 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카 운전자가 운행이 불가하다고 말하여 레카가 말한 공업사를 갔는데 그때 돈으로 480만원.
렉 하는 무서운 놈들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흉가 체험.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흉가 찾아갔던 썰입니다. 바야흐로 개똥벌레 똥꼬까지 아름답고 솜털마저 새싹마냥 파릇파릇했던 고딩 시절. 방학을 맞이하여 친구네 집에서 친구 녀석과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친구 녀석 형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우리가 있던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놀러가자고 소를 질렀습니다. 나는 친구 녀석 형과 그 일당들의 병신력을 이미 알고 있기에 생각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이 해벌레한 표정으로 어디 갈 건데? 라고 물으니 우리 흉가 체험 갈 건데 같이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친구 형 별명이 네모난 밥통입니다. 얼굴이 정말 국민교육 헌장처럼 정직하고 반듯하게 직사각형이라 당장 조풍역의 재연배우로 나가도 손색이 없는 마스크였습니다. 아니, 예로부터 선조들 말씀이 족가는 소리는 관상회에서나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해수욕장도 아니고 흉가 체험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심드렁하게 흉가 체험은 무슨 형 얼굴 보면 그게 더 무섭 이라는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뒤통수 강 스매싱 당하고 친구 녀석과 같이 끌려나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같이 끌려 내려가자 내가 평소 올쭉이와 뚱뚱이라고 놀렸던 형 친구들 둘이 다 썩어가는 봉고차에 앉아 갈치처럼 묻고 있었습니다. 흉가 체험가를 렌트카에서 빌려왔다는데 딱 봐도 타이어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철판은 이미 다 썩어서 녹이 여기저기 올라온 봉고차였습니다. 귀신을 보고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라 귀신이 이 차 보고 놀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으로 와 저런 똥차를 돈 받고 빌려준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봉고 덕분에 다 만난다고 선전하더니 정말 저거 타고 다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단체로 다 만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친구 녀석과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납치당해서 친구 형셋 포함해서 토탈 수컷 5마리가 저글링 때 마냥 봉고로 이동했습니다. 아니 놀러가려면 해수욕장을 가던지 하지 웬 흉가 체험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지껏 뭔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 꼴을 못 본 형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해는 갔습니다. 심지어 슬슬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하자 왠지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갔을 때 해는 이미 다 떨어졌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뒷자리 친구 녀석과 형들은 이쁜 처녀 귀신이면 데리고 살거라는 둥. 지네 얼굴은 생각지도 못한 뻘소리 반상회를 실컷 해대더니 잠들었습니다. 운전하던 뚱뚱이 형이 조그맣게 혼진 말로 아시발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하는 소리를 저만 들었습니다. 아니, 이 인간 분명 흉가 체험 가자고 바람 넣었던 인간이 이 인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알던 곳이라고. 자기가 홍천 근처에 아주 유명한 흉가 한 군데 안다고 바람 넣었던 인간이 저런 말을 하다니. 제가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형, 그럼 지금 기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말을 해야지. 일부러 크게 말을 했습니다. 뒷자리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때 비포장 산길을 가던 차 뒤에서 뭔가 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운전하던 뚱뚱이 형이 좆됐다. 펑크 났나 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려서 봤더니 정말 조수석 쪽 뒤 타이어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산길에 비는 내리고 오가는 차 한 대 없이 꼼짝없이 길을 잃은 상태에서 타이어 펑크 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철없이 거봐 아까 보니까 타이어 오늘 내일 하다만 귀신이 노에서 타이어 펑크 났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 셋이 말없이 빤히 나와 내 친구 얼굴을 번갈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하니? 빨리 갈아야지. 이런 씨바. 내 친구가 봉고차 바닥에 비비고 들어가 스페어 타이어 꺼냈습니다. 그 당시 봉고는 스페어 타이어가 차 바깥 아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이어를 갈아 꼈습니다. 타이어 갈아 끼고 나자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친구 녀석과 점심도 안 먹고 끌려 나왔는데 반나절을 굽더니 어딘이 낄낄대면 헤매면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아무데나 밝은 도로로 나가서 식당 있는 곳을 찾기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어쨌건 산길을 벗어나기 위해 계속 가는데 아무리 가도 계속 산길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불빛 하나 없는 적막한 이 산에 뻥! 이런 시발 갈아 끼운 스페어 타이어까지 펑크가 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분위기 조금씩 살벌해졌습니다. 내려서 보니 빵꾸가 아니라 완전 터진 것 같았습니다. 5시 내려서 멍하게 길길이 찢겨진 스페어 타이어를 보고 있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자세히 보니 이미 수명이 다해 전두원 대가리 마냥 맨들맨들한 타이어를 그냥 푸색상 끼워놨던 거였습니다. 산길에 이미 깜깜한 밤인데 오가는 차도 없는데 핸드폰 따위도 없던 시절인데 그때 형들의 시선이 천천히 친구 녀석과 내게로 향했습니다. 뭐하냐? 타이어 구해요. 와야지. 라고 형들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소름 돋았습니다. 아니, 이 오밤중에 이런 산속에서 어디 가서 타이어를 구해요. 친구 녀석과 나는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네모난 밥통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차 가라앉힌 다음 말을 했습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되는 게 어딨니? 니들이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와서 그러는데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 니네 나중에 군대 가서 어쩌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빨리 구해와. 라는 말을 들으니 좀 병신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견 맞는 말 같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가. 라고 하면서 내 손에 뭔가 살풋이 쥐어주는데 꾸깃꾸깃한 3만원 돈이었습니다. 친구 녀석과 둘이 후레쉬 하나, 타이어 나사 푸르는 심막대기 하나 들고 떨레떨레 시골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 인간들도 아직 미필이라는 걸 깨달았으나 따지기에 너무 멀리 왔고 힘들어 일단 걸었습니다. 정말 산길을 걷고 그 순간 저 아래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게 보였고 그곳에 봉고차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친구 녀석이 너무 흥분했는지 야, 은폐해 라고 병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조용히 차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당히 들어가 여차여차해서 저차 해줬으니 도움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면 될 텐데 우린 너무 어렸습니다. 거기다 띨띨 하기까지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안전체였던 거죠. 우리는 말없이 타이어를 몰래 훔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비도 오고 밤이 늦어 온 동네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망을 보기로 하고 녀석이 차 아래로 기어들어가 타이어를 빼내 오기로 했습니다. 사실 망을 본다는 건 핑계고 행여나 뽀록나면 나 먼저 살기 위해 저 뒤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녀석은 내 속을 간파했는지 봉고차 아래에서 야 임마 망을 보려면 앞에서 봐야지 왜 자꾸 뒤쪽을 망을 봐. 라고 크게 외치지도 못한 채 조용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분노는 확실히 담은 복식 호흡으로 나한테 따졌지만 해면하는 부모님께 우등생 이미지로 점철된 내 이미지를 타이어 절도범으로 더럽히기 싫었습니다. 어쨌건 녀석도 조급한 마음에 정광석과 같은 속도로 타이어를 빼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래를 들여다보니 친구 녀석 얼굴로 타이어가 떨어져 창구가 타이어에 깔렸습니다. 깔리거나 말거나 나는 잽싸게 타이어를 꺼내 내달리자 친구 녀석도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둘이 잠깐 그곳을 벗어나 헉헉거리며 잠시 쉬다가 생각해보니 어린 나이에 너무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 녀석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아까 형이 준 3만원 이거 저 차에 놓고 오자라고 말하는데. 어라? 친구 녀석 얼굴에 벌겋게 상처가 올라온 게 보였습니다. 타이어 휠 모양 그대로. 너무 웃긴데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웃으면 망본답시고 뒤에서 헛짓한 걸로 너무 화낼 것 같아서요. 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가면 우린 절도범이잖아. 크크. 그런데 내가 갑자기 온 얼굴에 웃음을 참으며 이상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친구 녀석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그렇게 웃지 마. 너 괜찮아? 아 괜찮아. 크크 우리 가서 차 안에 이거 크크. 가뜩이나 아까 흉가 체험 간다고 차 안에서 무서운 얘기를 서로 잔뜩 했어서 그런지 녀석이 갑자기 나한테 쫄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흉가 가서 쪼나 나한테 쪼나 어차피 녀석은 본전 뽑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쨌건 친구 녀석도 동의하고 나는 다시 잽싸게 차 있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차 문이 열려 있으면 돌을 놓고 올 생각이었고 닫혀 있으면 그냥 올 생각이었는데 운전석 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후딱 비에 젖은 돌을 내려놓으려다 생각해보니 3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다 만원 빼서 다시 내 주머니에 놓고 2만원만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 차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이 타이어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들었다가 같이 들었다가 힘들어서 굴렸다가 힘들게 차로 돌아오니 이 화상들은 차 안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어쨌건 친구 녀석과 나는 다시 궁시렁거리며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타이어를 다 갈고 기진맥진해서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네모난 밥통이 말했습니다. 야, 니네 아까 준 돈 안 쓰고 그냥 들고 왔지? 응? 그 3만원. 만원 남았는데? 라고 말하자 형들 얼굴이 썩은 무처럼 변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돈이 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하, 정말. 어쨌건 내가 빨리 그 자리는 벗어나자고 말했습니다. 타이어 주인이 당장이라도 쫓아올 것 같은 공포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조심조심 벗어나 30분여를 더 가자 운전하는 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야, 이제 길 찾았어. 저기 저 앞에 슈퍼 보이니까 저 윗길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흉가나 귀신 따위보다 배고픔이 더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형이라도 너무 헛딱지가 나 뒷방망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온몸은 피에 다 젖어 있고 타이어 갈아 끼느라 친구와 나는 만신창이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시골 슈퍼가 문을 닫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구세주를 만난 듯 모두 슈퍼로 우르르 뛰어갔습니다. 우리는 소세지니 빵이니 일단 요기할 수 있는 건 슈퍼에 앉아 닥치는 대로 사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짓깡깽이 같은 몰골로 들어와 처먹는 걸 보신 할아버지가 궁금증이 더했는지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총각들 어딜 가는 게 이길래 이렇게 쫄딱 다 젖어서 다녀? 형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하긴 어떤다 큰 병신들이 누가 물어본다고. 헤헤, 저 이윤가 체험가요. 해맑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짓들은 병신 같아도 나름 명문대생들인데 다들 국정원 직원 마냥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길래 내가 자랑스럽게 말해줬습니다. 저희요. 흉가 체험 가려고요. 여기 유명한 흉가가 있고 해서. 나는 해맑게 말했을 뿐이고 내 친구 녀석과 형들은 세상에 이런 병신이 있나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 표정이 딱 굳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뭔가 이 할아버지가 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총각들, 이 위쪽 동네에 흉가 얘기하나 본데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절대. 내 말 흘려 듣지 말고 절대 가면 안 돼. 그냥 돌아가. 라고 말하는데 정말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말하며 정말 부들부들 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